그날 밤 아내 윤희의 지인 별장 테라스에 혼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깊은 밤, 옆방 커튼 사이로 실루엣 하나가 희미하게 비쳤죠.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현우 씨, 이 밤 공기 좀 쐬실래요? 답답해서 잠이 안 오네요. 아내와 함께 온 여행이었고 그녀는 남편 강우와 함께 온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밤 이후 우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여행은 아내 윤희가 제안했었어요. 결혼 35주년을 기념하는 첫 부부 동반 여행. 지인의 별장에서 다른 부부들과 함께하는 며칠간의 여정이었죠. 사실 저는 이런 모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한 식사를 하고 서로의 삶을 넌지시 떠보는 듯한 말들이 오가는 게 참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윤희는 이런 걸 무척이나 반겼어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뒤 자신의 존재감이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녀는 이 여행을 통해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예전 같지 않은 마음으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별장에 도착했어요. 윤희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홀로 발코니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별빛도 잔잔하고 고요한 밤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옆방 발코니 커튼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그녀는 저희와 같은 조로 움직이던 부부 중 한 명이었죠. 민서라는 이름만 희미하게 들었던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건넸어요. 현우 씨 맞죠?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잔잔하게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바람 좀 쐬실래요? 그 한마디가 그 밤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별장 1층의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민서 씨는 검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젖은 머리칼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이 잔잔하게 풍겨왔죠.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까 계속 보고 계셨죠? 저는 작게 웃음 지었어요. 아니요,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이런 감성적인 건 늘 뒷전이에요. 혼자 기획하고, 혼자 기대하고, 결국 혼자서 이 화려한 외로움 속에 있는 거죠. 그 말이 왜 이리 낯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어쩌면 비슷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내분은 어때요? 대답 대신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도 그 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잠시 마주 보았어요. 낯설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어쩌면 너무나도 비슷한 공허함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 사이에 조용한 틈새가 자리 잡았습니다. 별다른 감성이나 욕망 없이 그저 누군가가 제 마음에 살포시 내려앉는 듯한 느낌. 그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는 아내의 숨소리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면도기를 드는데 문득 그 밤 민서 씨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 그리고 말없이 마주 보았던 그 순간의 공기. 그건 어떤 욕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희 둘 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자리를 누군가가 조용히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았고 잠든 아내 옆에서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면도기를 드는데 어젯밤 나무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다시금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저는 도대체 왜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 아침 식사는 별장 뒷마당에 마련되었어요. 흰색 천막 아래 둥은 테이블 6개가 놓였고 낯선 지인 부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저를 불렀어요. 현우 씨, 여기 자리 비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였어요. 어젯밤 같은 벤치에 앉았던 그 사람, 민서 씨.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조용히 수프를 휘저으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죠. 아내 옆에 앉으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그 짧은 인사 속에도 어제의 잔향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건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만 깨지지 않는 균형 같았죠. 그 민서 씨, 어제부터 눈길이 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해 보이던데 현우 씨랑도 잠깐 이야기 나눴죠. 윤희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물만 마셨습니다. 아내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건 의심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낯선 사람들과의 여행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일정은 별장 근처 산책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조별로 나뉘어 가이드와 함께 걷는 코스였습니다. 저희 조에는 우연찮게도 민서 씨 부부가 함께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서 걷고 있었어요. 저는 좀 뒤에서 갈게요. 윤희가 말했어요. 이런 풍경은 혼자 느끼는 게 더 좋더라. 그 말은 자연스럽게 들렸지만 어쩌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곁에 섰어요. 민서 씨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풍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 향기, 어젯밤 벤치에서 맡았던 샴푸 향이 다시금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현우 씨는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도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는 동안 민서 씨 남편 강호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민서, 물 안 보여? 그리고 이왕 온 것 좀 웃어봐. 남들 보기에 뭐 하는 짓이여? 표정이 그게 뭐여? 아주 죽을 상이야. 그 말투엔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닌 그저 명령이었죠. 그녀는 잠깐 뒤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속이 쓰렸어요. 그녀가 왜 그 밤에 혼자 나왔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말을 건넸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이 끝난 후 점심 바비큐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별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말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저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 씨는 저희 조 뒤쪽에서 말없이 걸었어요. 그녀 옆에는 남편 강호 씨가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옆자리에는 당연하다는 듯 남편 강호 씨가 앉았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톱 끝을 천천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왜 그리 쓸쓸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별장에 도착하고 나서는 모두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윤희는 졸리다며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방에 앉아 TV를 켜놓은 채 생각에 잠겼어요. 그 밤의 벤치, 그 산책로의 바람, 그녀의 눈빛, 모두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임박해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식사는 단체식이었고 긴 테이블에 6쌍의 부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우연히도 다시 민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민서 씨 남편 강호 씨가 테이블 위쪽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서, 물 안 보여? 그리고 이왕 온 것 좀 웃어봐. 남들 보기에 뭐 하는 짓이야? 표정이 그게 뭐야? 아주 죽을 상이야. 그 말투엔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닌 그저 명령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병을 들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 누군가는 괜히 휴지에 손을 가져다 대며 어색한 웃음을 흘렸죠. 민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천천히 씹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희가 제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 저 부부 어제도 좀 이상했어요. 남편분이 계속 혼잣말하듯 투덜대고 부인이 자꾸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크를 쥔 손에 힘만 더 들어갔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저는 쉽게 자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바람이라도 쐬겠다며 천천히 별장 뒷마당을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녀가 있었습니다. 흰색 니트에 긴 바지를 입고 등을 돌린 채 별장 울타리 근처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죠. 민서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 있었네요. 그녀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끔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사람들 많은 데 있으면 숨이 막혔어. 식사 자리에서 많이 불편하셨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익숙해요. 늘 이런 식이니까요, 뭐. 그런 말이 너무나 무심해서 더 아팠어요. 익숙해요. 늘 이런 식이니까요. 그녀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되뇌었을까. 그런 말들을 사람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그런 걸 참아내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니까요.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나이쯤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도록 고여있던 비가 스며있는 듯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모든 걸 맞춰주고 참아왔던 게 결국 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잠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손길도 입맞춤도 아닌 그저 마음의 조각들이었고 그 조각들이 서로의 빈틈에 살포시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오니 윤희는 불을 켜둔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장 넘기는 손이 뜸했고 눈은 자꾸만 같은 줄에서 멈추는 듯 보였어요. 바람 쐬고 왔어? 응, 뒷마당이 좀 시원하더라고. 민서 씨도 거기 있던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윤희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주쳤어? 응, 잠깐. 말은 안 섞었어. 그냥 인사 정도.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윤희는 평소처럼 등을 제게 붙인 채 잠들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그녀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 근처 공방에서 체험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부가 나무 도마를 만들거나 조각을 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자꾸만 시선을 돌려 민서 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다른 부부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홀로 나무를 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에는 괜찮냐는 물음과 잘 지내고 있냐는 마음이 오갔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민서 씨 남편 사람들 앞에선 말 참 잘하네. 어제랑은 딴 사람 같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눈빛은 좀 싸늘하던데 부인한테도 그럴까? 그 순간 아내가 살짝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런 남자랑 30년 넘게 살았으면 어떤 마음일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윤희는 이상하다는 듯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의 결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단체 일정에서 빠졌어요. 머리가 아프다며 숙소에 먼저 돌아갔고 저는 남은 인원들과 함께 별장 근처 산책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그녀도 있었어요. 민서 씨. 해가 살짝 기운 오후 우리는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걷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까 눈빛 고마웠어요. 눈빛이요? 괜찮냐고 묻는 것처럼 보였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지금 이 여행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 씨, 네? 현우 씨랑 이야기하면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 정말 잊고 살았는데. 저는 그 말이 왜 그리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슬픔이 저와도 닮아 있어서였을까? 산책이 끝난 후 윤희는 혼자 별장으로 만져 돌아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또다시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경계를 다시 명확히 그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에 닿을 때 저는 그 경계선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제 마음과 몸은 그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이끌려갔어요.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죠. 윤희는 그날 밤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당신 오늘 좀 멍하더라. 무슨 일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잠시 침묵 후 웃으며 말했어요. 피곤하긴 하지. 나이 들어서 이런 여행 솔직히 쉬운 일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우리가 함께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다시 발코니로 나섰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아서기에는 때가 늦어버렸다는 것도. 그날 밤 민서 씨는 다시 발코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그림자를 바라본 채 그렇게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죄책감인지 허무함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밤의 공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서 씨를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식당에서도 조별 활동에서도 되도록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피할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저는 그 자연스러움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조별로 별장 내 온천을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남녀탕이 나뉘었고 민서 씨와 저는 다시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죠. 버스 안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오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마치 이미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해서. 온천에서 돌아온 저녁, 윤희는 작은 와인을 꺼내와 저와 둘이서 잔을 기울이자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고 괜히 미안했고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네. 당신이랑 단둘이 잔을 나누는 거. 저는 웃음 지으며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잔을 부딪히는 그 짧은 순간조차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믿음이 어려 있었고 그 믿음이 제 죄책감을 더욱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윤희는 와인 한 잔에 얼굴이 붉어져 이내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다시 테라스로 나섰고 달빛이 내리는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지도 않았어요. 멀리 떨어진 테라스 반대편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하게 잠든 얼굴, 익숙한 숨소리, 고요한 온기.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죗값은 머지않아 찾아올 터였죠.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늘 징조를 보여주고 가지요. 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 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고 싶다는 격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끝내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더 환한 얼굴로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오늘 마지막 일정이에요. 우리 사진 많이 찍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음 지었어요. 그녀는 그런 저를 보고 활짝 웃었고 그 미소가 유독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배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체 일정은 별장 앞 소풍이었고 돗자리를 깔고 다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민서 씨를 의식하느라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말이 없었고 우리는 서로 시선을 피하면서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었죠. 윤희는 제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살 빠졌어요. 얼굴이 좀 그늘져 보여.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조별 레크리에이션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저는 어설프게 맞춰주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민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고 그 한순간의 눈빛에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그 자책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환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고 윤희는 제 손을 잡아 끌며 같이 춤을 추자고 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춤을 추며 마주한 윤희의 얼굴이 너무나 따뜻해서 도리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럴까? 제 아내 목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마지막 날의 피곤함이 모두를 짓눌렀어요. 윤희는 다시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테라스로 나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리고 민서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제 옆에 서지도 않았어요. 멀리 떨어진 테라스 반대편,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하게 점든 얼굴, 익숙한 숨소리, 고유한 온기.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죗값은 머지않아 찾아올 터였죠.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늘 징조를 보여주고 가지요. 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 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고 싶다는 격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끝내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별장을 나서는 차 안에서 모두가 사진을 정리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윤희는 옆자리에서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좋았어요. 당신도 그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좋았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나이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착한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고 현실은 차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윤희는 세탁기를 돌리며 무심히 물었어요. 그 여자랑 무슨 일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없이 세탁기 뚜껑을 닫았어요. 그날 밤 당신 담배 안 피우잖아요. 그날 이후 피우고 있죠. 그녀의 말이 너무나 조용해서 도리어 더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다 알아요. 당신 눈빛이 너무 변했어. 예전엔 내 눈을 피한 적 없었잖아. 이제 내 눈을 보면 날 믿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이 민서 씨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며칠이 지났고 윤희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집안일을 정리했고 빨래도 널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서
더 이상 저를 향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니, 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말없이 울었고, 욕실 문을 닫고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프게 울어본 적은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윤희가 말했어요. 나 잠시 언니 집에 가 있을게요. 언제 돌아와?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고 밥도 먹지 않았고 일도 가지 않았어요. 민서 씨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로부터의 도피였고 한순간의 환상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현실을 부숴버렸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벽시계 소리마저 날카롭게 귀를 찔렀어요. 아내의 옷장에 걸린 옷들을 보며 몇 번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베개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미치도록 빌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잘못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와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시간은 다시 되감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가정을 파괴했고,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젠 별도 파도 소리도 없어요. 그저 제 앞에 놓인 깊은 공허함뿐.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날 밤 돌아서야 했던 바로 그 순간을. 하지만 늦었다는 사실이 인생이 얼마나 냉정하고 가혹한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해질 용기가 없었고 민서 씨에게 다가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둘 다 잃고 싶지 않았던 제 욕심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잃게 만들었어요. 윤희는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 연락 한 통 없는 제게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택배 박스 하나가 도착했어요. 제 옷가지와 책, 사진 몇 장, 그리고 결혼 반지가 담긴 작은 케이스 하나. 그리고 흰 봉투 속에는 서명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힌 윤희의 이름이 마치 35년의 세월을 한 칼에 베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윤희가 있는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2시간 넘게 서 있었고 결국 문이 열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윤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저를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는 울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끝까지 사랑한 적 없어요. 그저 익숙했던 거죠. 문은 다시 닫혔고 저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민서 씨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다는 것을. 그날 밤의 온기, 따뜻했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진심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되었고 지금은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 배송 일은 그만두고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손가락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괴로운 건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 이 침묵 속 시간이었어요. 가끔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던 시간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져요.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김연우, 예순, 사랑을 갈망했고 따뜻함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쫓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동시에 제가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외로움은 그 모든 선택의 결과이며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가워해야 할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으니까요. 겨울 끝자락, 낡은 코트를 여미며 오늘도 출근합니다.
제게 다시 사랑이 찾아올 리 없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후회의 계절을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그 순간의 아픔은 여전히 제 마음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하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